자산시장에는 진리로 통하는 공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주식과 채권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공식인데요. 경기가 좋을 땐 주식이, 불황일 땐 채권이 유리한 건 투자자에게 진리로 통하죠. 근데 최근 이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도 같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뒤에는 미국 정부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1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이 진리가 깨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60대 40 포트폴리오가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주식 60%에 채권 40%를 섞어서 자산을 굴리는 전통적인 자산 배분 공식입니다. 역설적으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써왔던 아주 기본적인 분배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핵심 원리는 주식과 채권이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이용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채권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져서 주식이 오르게 되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겠죠. 서로가 서로의 해지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이 2022년도에 처음으로 깨졌는데요. 그해 60대 40 포트폴리오의 손실률이 1937년도 이후에 87년 만에 기록한 최악의 수익률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식과 채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니까 주식은 할인율 부담으로 떨어졌고요. 채권도 금리 상승으로 가격이 같이 떨어진 겁니다. 채권이 더 이상 주식의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공식 노트를 통해 사실상 60대 40 포트폴리오에 사망 선언을 내렸습니다. 블랙록이 이런 발언을 한 건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60대 40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해온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가 블랙록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사실 주식과 채권이 같이 떨어지는 양의 상관관계는 역사적으로 더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19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대부분 시기에 주식과 채권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왔다는 건데요. 오히려 198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약 40년 동안만 예외적인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60대 40 공식은 사실상 인류 금융 역사에서 굉장히 짧은 황금기에만 작동했었던 일시적 현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채권이 더 이상 주식의 방패 역할을 못하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바로 경제 충격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과거 40년 동안 시장에 들어왔었던 충격은 대부분 수요 충격이었습니다. 수요 충격이 뭐냐면 경기가 둔화되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 환경에서는 물가가 안정되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죠. 이 현상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요. 실업률이 폭등하면서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현상을 말하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니까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경제 충격의 중심이 공급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경직성 같은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되고 있고요. 이런 공급 충격은 한 가지 무서운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만들어낸다는 점인데요. 경기가 흔들리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르고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죽겠죠. 바로 이 증태양난 구조에서 채권의 해지 기능이 깨져버린 겁니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급등 국면에서 채권 금리는 떨어지기보다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아왔죠. 과거 같으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이 몰려서 금리가 떨어졌을 텐데 지금은 위기가 와도 채권이 더 이상 안전자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 큰 구조적 문제가 한 가지 깔려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꽁꽁 숨기고 있는 건데요. 바로 미국 정부의 39조 달러 부채입니다. 수치 자체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지난 1980년도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당시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2026년도 현재 이 비율은 120%를 넘어섰어요. 2036년도에는 175%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자 비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 해 갚는 이자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죠. 이건 미국 국방비를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국방비 지출 압도적 세계 1위의 그 미국이 국방비 지출보다 이자 갚는 데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기준금리를 1%만 더 높게 유지를 해도 향후 10년 동안 추가로 떠안아야 될 부채가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순간 그 이자 비용 때문에 정부가 돈을 더 찍어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구 구조의 변화도 있습니다. 1946년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2026년도부터 80세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그러니까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 같은 필수 지출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시점이라는 건데요.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 비율도 1980년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연준은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요. 적극적으로 부양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이 수많은 빚더미를 청산할까요?
답은 역사에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6%까지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 부채를 약 25년에 걸쳐서 23%까지 끌어내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정답은 금융억압이라는 정책을 동원했습니다. 금융억압은 명목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물가 상승은 일정 수준 용인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 이자율은 2%인데 물가가 4% 오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의 구매력이 매년 2%씩 줄어드는 셈입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빚의 실질 부담이 매년 2%씩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화폐 가치를 천천히 녹여서 빚을 청산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우리는 경제학 용어로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죠. 부채 숫자는 그대로인데 시간이 갈수록 부채의 양이 점진적으로 작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빚을 조금씩 녹여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미국의 부채를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양보다 미국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증가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그 부채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월가에서는 미국이 결국 이 두 개의 해결책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보는 게 지배적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면 이자 비용이 폭발하고요. 부양책으로 돈을 더 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시간을 끄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고요.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자산이 바로 현금과 장기 채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배분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꿀팁 풀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4가지 자산을 짚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채권입니다. 야, 앞에서 채권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또 채권을 얘기하니?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채권은 진짜 침체 국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수요가 무너지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오면 채권이 다시 강력한 해지 자산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비중을 예전처럼 40%까지 가져가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봐요. 이제는 20%도 살짝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10에서 한 20% 정도 비중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산정할 때 채권은 디플레이션과 진짜 침체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그 정도 용도로만 남겨놓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원자재입니다. 공급 충격과 인플레이션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원자재는 가장 직관적인 해지 자산이 되는데요. 실제로 1973년도부터 1974년도 사이에 베어마켓 데이터를 보면 주식이 35% 떨어지는 동안 원자재는 139%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채권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채권이 해야 될 일을 원자재가 대신해준 셈이죠. 세 번째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하드 에셋의 자리인데요. 금융억압 시대의 가장 위험한 자산이 현금과 장기 채권이라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는 자산은 공급량이 정해진 자산입니다. 금이 그 역할을 오래 해왔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후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가 32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체코 같은 국가의 중앙은행도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큰 흐름이 디지털 자산을 통화신뢰의 해지 자산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주식입니다. 기존 60대 40에서 있는 주식을 아예 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에 맞는 주식 안에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가격 결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AI 인프라 섹터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기업들은 자체 가격 결정력이 있고요. 글로벌 빅테크의 자본 지출이 몰리는 영역이라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매출이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집중하셔서 메모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60대 40이 깨졌다면 그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공식이 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노무라가 제시한 답은 이렇습니다. 수익을 만드는 자산 60%에 해지 자산 40%를 섞는 큰 틀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 내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는데요. 수익 자산 60%는 AI 반도체와 하드웨어로 채우고 해지 자산 40%는 채권이 아니라 에너지로 채우라는 겁니다. 왜 에너지가 새로운 해지 자산이냐면 지금 시대의 시장을 흔드는 가장 큰 변수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 리스크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이 바로 에너지라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여력이 좁아지면서 주식 밸류에이션이 흔들리죠. 근데 에너지를 들고 있으면 유가가 오를 때 그 손실을 상쇄해 줍니다. 채권이 못하게 된 방패 역할을 에너지가 대신 맡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실제로 올해 이 새로운 조합의 누적 수익률이 전통 60대 40과 S&P 500을 모두 큰 폭으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도 결이 같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핵심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맞서지도 말고 쫓지도 마라. AI 강세장의 정면으로 베팅을 거두지는 말되 지금 가격에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한 가지만 보고 가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대비 50% 위에서 거래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면 2000년도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과열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처방은 명확한데요. 핵심 종목은 그대로 들고 가되 옵션 변동성이 아직 저렴할 때 보험을 들어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차는 계속 운전하되 안전벨트랑 에어백은 미리 챙겨두라는 건데요.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에너지 자산이고요.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발 더 들어갑니다. 반도체 롱 포지션 자체가 이미 너무 과밀하다는 진단입니다.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몰려 있으니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도 세부 영역의 차별화된 종목을 골라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같은 AI 반도체라도 메모리, 파운드리, 장비나 소부장처럼 영역마다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세 곳의 결론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AI 반도체는 들고 가되 에너지로 보험을 들어두고 그 안에서도 세부 영역을 골라낸다. 이게 지금 월가가 그리고 있는 새로운 자산 배분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까지 결합되면 금융 인프라 섹터도 차별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한국 투자자들에게 한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미국 달러, 유로, 엔, 위안화 같은 메이저 통화, 그 다음 등급에 머물러 있는 통화입니다. 금융억압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원화 자산만 들고 있다는 건 글로벌 자본 흐름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에게는 자산 배분의 글로벌화가 가장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60대 40 포트폴리오는 사실상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2022년도 마이너스 17.5% 손실로 87년 만에 최악의 한 해를 기록했고요. 블랙록까지 공식적으로 사망 선언을 내린 상태죠. 두 번째, 채권의 해지 기능이 깨진 본질적인 이유는 경제 충격의 성격이 수요에서 공급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이 쉽게 완화로 전환될 수 없고요. 채권은 더 이상 주식의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미국 정부의 부채는 금리 정책의 자유도를 완전히 마비시켰는데요.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폭발하고요.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는 진퇴양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번째, 결국 미국이 갈 길은 70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 억압입니다. 물가는 일정 수준 용인하면서 명목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화폐 가치를 천천히 녹여 빚을 청산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환경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자산이 현금과 장기 채권이라는 거고요. 역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은 공급량이 제한된 하드 에셋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자산 배분의 시대가 바뀌었죠. 채권 하나로 해지하던 시대에서 채권과 원자재와 주식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동시에 들고 가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답을 누가 미리 못 박아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장의 큰 자금은 늘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자리를 잡습니다. 미국 거시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일찍 읽고 자산 배분을 다시 짜는 사람과 채권만 들고 있다가 실질 가치가 녹는 걸 그대로 지켜보는 사람의 결과는 크게 갈리겠죠.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각종 유료 자료와 학습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이나 다양한 유료 정보들까지 텔레그램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란 꼭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 의문점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슈경제 채널이었습니다.